자, 세법학 2부 관련된 강평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세법학 2부는 이제 나름대로 이 안에서 판례가 나온 것이 개별 소비세 판례 하나가 출제가 됐고요. 요거 이제 우리 그 전국 모의고사라고 이제 마지막에 본 모의고사에 제가 냈던 문제인데 무려 1번이 그런 내용이고요. 나머지는 뭐 작년에 또 출제했던 문제가 또 이렇게 튜닝 자동차 캠핑카 자동차의 튜닝 관련된 얘기로 이제 구성을 좀 해서 문제가 나왔고, 지방세 쪽은 예년에 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방세 문제 보고 어떤 느낌이셨어요? 너무 간단해서 당황했죠, 그죠? 뭐 사례가 막 주어진 것도 아니고 사실관계나 이런 것들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관련 규정만 간단하게 이제 물어본 거라서, 물론 이제 그 내용도 뭐 쉽다는 내용은 아닌데 중과세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특히 자산세 관련된 것들 준비 안 된 분도 좀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예년에 비해서는 좀 수월하게 출제가 됐다. 이 조특법 내용도 나름대로 이제 우리 모의고사 때도 이제 받고 했던 자, 그런 내용이라서 이것도 이제 뭐 내용 자체가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 좀 쉽지 않았을 것 같긴 해요. 좀 어려운 내용이기도 하고요. 복잡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 틀을 좀 잡고 계신 분들은 좀 썼을 것 같고 해서 작년만큼 꽈락자가 많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 그냥 작년에는 엄청 꽈락자가 많이 나와갖고 문제였지만 올해는 작년보다는 좀 그래도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부가가세부터 먼저 한번 정리해 볼까요? 부가가세는 작년하고 똑같이 이제 7점짜리 문제로 물음을 쪼개서 5가지 내용을 가지고 다뤘죠, 이번에. 자, 그 안에 보면은 이제 물음 1번은 이제 문제 포인트가 약간 이제 신탁 관련 얘기가 나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착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물음 5번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밑줄 쳐가지고 막 이렇게 내용을 물어봤는데 이것도 약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좀 쓰기 어려운 내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막연하게 좀 물음 2번하고 3번, 4번은 그래도 이제 우리가 기본 과정 때부터 1차 공부할 때부터 강조가 좀 돼왔던 그런 내용들의 이라서 좀 그래도 무난하게 이제 썼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하나씩 이제 보면 물음 1번은 한번 읽어볼까요? 수탁자 갑이 위탁자 을의 특수관계인인 병에게 신탁재산 관련된 재화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를 공가로 보는 경우, 요게 이제 부계부 느낌이 좀 오셨나요? 부당산 부인이라고 하는 느낌이 좀 오셨어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특수관계인한테 부당하게 재화를 무상 저가 공급하거나 용역을 무상 공급하거나 저가 공급했을 때, 물론 용역의 무상 공급은 딱 한 놈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무상 무상임됐을 때 그 한 놈이지만 그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그냥 물어본 것이 아니라 신탁이란 걸 결부해 가지고요. 자, 신탁했을 때 납세무자는 누굽니까? 자, 행위 기준으로 따지는 거지. 그래서 뭐 수익을 벌어가고 소득과세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행위를 하는 상대방과 입장을 좀 따져본다면 이 수탁자가 납세무자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여기 이제 수탁자가 누굽니까? 수탁자가 갑이에요. 근데 갑이 자기의 특수관계인이 아니라 위탁자의 특수관계인 병에게 했다. 요것도 이제 포함하는 걸로 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것도 부계부 적용하는 걸로. 요거는 납세무자의 수탁자 기준 특수관계인이 아니지만 위탁자 기준 특수관계인이지만 이것도 포함하는 걸로 되어 있다. 그걸 하나 얹어가지고요. 요거 약간 당황스러울 수 있는데 요거 얹어가지고 물어보는 알맹이 내용은 당연히 부계부 내용만 잘 쓰시면 되는 거였고요. 얹어가지고 이때 이제 시가라고 하는 거에 대한 어떤 판정, 어떤 기준이라고 하는 걸 서술하라는 얘기를 사이드로 이제 같이 물어봤습니다. 자, 해답을 한번 보시면 일단 부계부 내용을 쓰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규정 한번 읽어보면요. 수탁자가 위탁자의 특수관계인에게 공급하는 신탁자랑 관련된 재화 용역, 요것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걸 제가 그냥 끌어서 그 포함이라는 거를 이제 여기 문제엔 주체가 되는 거니까 이렇게 내용을 썼고요. 자, 용역의 공급이 다음에 어느 하나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때는 부당행위상 부인을 적용해서요. 자기가 공급한 재화 용역의 시가를 과표인 공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럼 재화의 공급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 받지 않았을 때, 무상 저가 공급했을 때, 용역은 이제 부당하게 낮은 대가 받았을 때, 근데 무상 공급은 딱 한 놈만, 특수관계인에게 사업용 무상 무상 임대한 경우, 여기 예외적인 사항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뭐 산업협력단 나오고 막 등등, 그것도 썼으면 뭐 가점이 될 수 있긴 한데 뭐 배점상 문다면 거기까지 안 쓰고 기본 내용만 쓰셨으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부계부 내용이 적용된다. 자, 그래서 부계부 내용이 적용될 때 내가 공급한 거에 대한 시가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 말고도 이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을 때,
근데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을 때는 기수하지 말래요. 제외라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쓰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거 말고 요놈이 이제 내가 공급한 거에 대한 시가로 가는 그런 특례 사항이 되는 거다. 부계부 내용이 되는 거다. 자, 요때 이제 시가를 산정하는 기준인데요. 시가 산정 기준은 요것도 강조가 많이 됐던 부분이잖아요. 자, 시가는 이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았을 때 등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 법조문이. 그래서 금전 외의 대가를 받은 경우 등에 적용되는 시가는 이걸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자, 그럼 내가 공급한 거에 대한 시가인데 그 시가를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가는 자, 특수환경이 아닌 자와의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계속 거래하는 가격. 내가 특수환경이 아닌 자와의 거래하는 가격이거나 아니면 제3자끼리 거래하고 있는 가격. 요걸로 한대요. 요걸 하는데 이걸 모른대요. 모르면 내가 공급한 거에 대한 이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공급한 걸 모르면 반대로 공급받는 걸 하래요. 그게 동그라미 2번이죠. 위 동그라미 1의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대가로 받은 재와 공급받은 재와 교환 뭐 이런 것들 나오잖아요. 교환 같은 경우에 금전 외의 대가 받은 경우에 그 개념이에요. 그 대가로 받은 재와 영역의 이 가격인데 이 가격은 요 안의 내용은 요 1번 내용이죠. 특수환경이 아닌 자 간에 또는 제3자 간에 거래하는 가격 요걸 가지고 한다라고 돼 있고 요 1번, 2번을 둘 다 모른다. 없거나 불분명하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 시행령에 부계부 적용할 때 그 시가 규정을 그대로 끌고 와서 뭐 감정가액 상증법 이렇게 준용한다 돼 있는 그런 거 그 내용을 끌고 와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요 내용을 뭐 나름대로 준비가 많이 돼 있을 거니까 요 내용까지 쓰는 거는 좀 포인트만 처음에 잘 잡았다면 아 이게 그 내용이구나 라는 포인트만 잘 잡았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구성이 된 게 물음 1번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물음 2번으로 가보시면요. 물음 2번은 이제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에 대한 내용이죠. 자, 그 요건하고 정산납부에 대해 설명해 보라고 돼 있네요. 요건하고 정산납부. 요건은 여러분들 뭐 나름대로는 뭐 이것저것 올해 개정사항도 있죠. 3년, 2년 바뀐 거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좀 준비가 돼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또 나름대로 이제 막판에 좀 외우지 못했던 분들은 좀 어려울 수가 있고요. 자, 근데 납부 유예하고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수입부가세 납부 유예는 왜 만든 거죠? 수입할 때 당연히 세관장한테 수입부가세를 내야 되는데, 근데 이때 뭐 보세구역이나 이런 지역을 경유했다고 한다면 그때는 당연히 수입으로 보지 않고 다시 나갈 거니까 나가면 그때는 또 다시 환급이 없고 이렇게 해서 자금 압박을 피해주는 어떤 제도가 이 보세구역이라고 하는 건데 그 보세구역을 경유하지 않았나 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수입부가세 냈다가 여기가 보니까 이제 자금의 여유가 없는 중소중견기업인 법인이고요. 그리고 제조업을 또 주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출 비중이 좀 많대. 그러면 제조를 해서 수출을 많이 한대. 그러면 뭔가 원재료 같은 것들 수입해가지고 다시 뚱땅땅 해가지고 가공해서 외국으로 내보내서 수출할 텐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이때는 수입할 때 부가세 냈다가 나중에 나가면 영세류니까 환급 받을 텐데 자금이 묶이지 않느냐. 그래서 납부 유예 제도를 만들어 가지고 혜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겁니까? 자금 압박을 피해 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그에 따른 요건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납부를 유예해 주는 거는 누가 해야 되는 거야? 세관장이 해야 되는 거예요. 세관장이 납부를 유예시켜 주는 승인권자가 되는 거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기본적인 어떤 성실하게 살아와야 된다. 기본적인 요건들을 또 만족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요건을 쓰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일단 키워드로 들어가야 되는 건 일단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일 것. 거기다가 제조업이 주업으로 했을 것. 제조업이 주업이다. 그리고 수출 비중이 커야 되니까 그때 영세를 받는 재화의 공급가액, 재화의 공급가액 합계에 이른바 수출액이라고 하는 게 이제 30% 기준이죠. 그러니까 중소기업, 중견기업이 둘 다 30% 이상이다. 거기에 차지하는 비중이 수출 비중이 이렇게 보면 되는데 이제 중소기업은 특별히 30%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수출하는 금액 자체가 50억 원 이상이라고 한다면 이때도 혜택을 주겠다라고 들어가 있는 거 아실 거예요. 자, 여기까지 기본적인 내용이 되는 거고요. 얘가 이제 성실해야 돼. 그럼 얘가 일단 기본적인 사업을 오랫동안 해야 되는 거죠.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하고 있을 것. 그 다음에 최근 2년간 체납이 없을 것. 그죠? 국세나 관세 등의 체납이 없을 것. 자, 체납이라고 하는 건 납부 고지서에 납기까지 안 내면 체납인데요. 이때 약간 유두리게 봐주고 있죠. 고지서에 따른 납기에까지 안 내면 체납이 되는 건데 이때 요거 따질 때는 납기 지났어도 15일 내에만 낸다면 이거는 체납으로 보지 않겠다. 제외한다는 규정이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 자, 요건 뭐 썼으면 더 좋고요. 어쨌든 체납한 사실이 없을 것. 성실하게 계속 세금을 체납하지 않고 내고 있는 불안하잖아요. 어쨌든 유예한다는 것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이런 걸 만족해야 된다. 그 다음에 2년 이상 처벌받지 않아야 된다. 그 다음에 2년간 최근 2년간 이 납부 유예가 취소가 됐던 사실이 없을 것. 자, 이런 요건들을 충족했다라고 하면 이제 세무서장한테 확인서 받아가지고 첨부해서 이제 세관장한테 승인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기본적인 요건 이렇게 된다. 다들 알고 있고요.
좀 이제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연도를 잘 넣고 하는 것들은 약간 미지수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더 개념을 잘 이해했다면, 취지를 이해했다면 쓸 수 있는 내용들이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이제 수입할 때 그때 이제 우리 1차용으로도 막 공부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이때 납부가 유예되더라도 세무서 발급은 한다는 거지. 세관장한테 발급 받습니다. 그럼 그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으면 안 되죠, 이제. 그래 버리면 안 되니까 이게 정산 납부라고 해 가지고요. 이런 이제 납부가 유예됐던 자는 납부 유예 세액을 이때 세무기한은 끊어받았죠? 근데 이건 납부가 안 된 거야. 유예가 된 세액을 다시 이때 예정 신고하거나 확정 신고 등 할 때 그때 이 매입세액에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납부한다고 하잖아요. 매입세액에서 차감해야죠. 공제 받아버리면 안 되죠. 안 내고 공제 안 받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매입세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정산 납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때 정산 납부한다는 얘기는 어쨌든 정산 납부가 되는데 세무서와의 관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수입부가세는 세관장이 걷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때 이런 표현도 들어가 있어요. 세무서장한테 납부한 세액은 세관장한테 납부한 걸로 본다 이렇게 표현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건 뭐 플러스 알파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어쨌든 이런 식의 정산 납부 개념도 뭐 여러분들 무난하게 썼을 것 같고요. 매입세액에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 납부한다. 자, 이제 물음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물음 3번으로 가시면 자, 물음 3번은 이제 대리납부죠. 대리납부. 자, 대리납부도 뭐 너무나 강조가 되는 부분이라서 뭐 잘 기술 잘 하실 것 같은데 자, 이 보면 지금 대리납부라는 규정 전체 내용에서 지금 상황이 이제 주 한국이 나오고요. 주 대한이 나오고요. 이제 부가세 과세 사업을 포괄 양도했다. 그럼 사업 양도인이 한국이고요. 사업 양수인이 대한이죠. 자, 그러면 이제 대리납부라고 하는 걸 적용하려면 양수인인 주 대한이 여기 보면 재화액공으로 보지 않는 사업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아. 이럴 때 이제 대리납부를 하는 거죠. 분명하지 않아 대리납부를 하고자 한다. 이 경우에 대리납부 절차에 대해서만 써라. 이렇게 일단 출발. 대리납부 절차를 일단 기술하면 될 거고요. 이러한 절차가 양도인이 주 한국의 입장에서의 이 세금에서 발급과 그다음에 부가세 신고납부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잘 읽고 필요한 내용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일단 대리납부 절차에 대해서라. 그럼 절차는 어렵지 않죠. 절차는 뭘 쓰면 돼요? 언제까지 할 거냐 대리납부를, 그죠? 그래서 일단 대리납부는 자, 사업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에 해당해서 대리납부자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 양수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부가가세라는 게 간접세이기 때문에 이제 대리납부라는 제도가 양수인 입장에서 양도인에게 대가를 줬다가 다시 그거를 받아갖고 대리납부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대가를 지급하는 때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다시금 부가세를 징수하여 그 대가를 지급한 날에 속하는 달에 다음 달 25일까지 이때까지 대리납부 신고서와 함께 납부해야 된다. 이게 절차로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달 25일까지 한다는 건 명확히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대리납부 신고서라고 하는 게 좀 넣으시면 더 좋으니까 이 표현도 넣으시면 좋고요. 어쨌든 절차적인 얘기는 어떤 신고서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첨부가 되는 겁니다. 함께 납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리납부 절차로 보시면 되고요. 자, 이 대리납부 절차를 이제 했을 때 양도인 입장에서 양도인이 주 한국 입장에서요. 한국은 어떻게 해야 돼? 대리납부를 하게 되면 이때 뭐가 돼버리죠? 결과적으로 재화액 공급이 됩니까? 사업양도는 재화액 공급이 아닌데 원래 사업양도는 재화액을 보지 않는다. 근데 이 대리납부를 하게 되면 재화액 공급이다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재화액 공급이 되니까 당연히 발급을 해야 되는 거죠. 주 한국은 발급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발급해야 된다. 자, 그리고 또 신고납부에 미친 영향은요. 당연히 발급을 하고요. 재화액 공급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래서 신고납부에 포함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세액은 지금 어떻게 됐어? 대리납부를 통해서 세무서로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취하는 거지. 이제 요걸 아느냐라고 하는 거야. 주 한국 입장에서만 기술하면 돼요. 주 대한 입장에서 뭐 이것저것 내용을 쓸 필요는 없는 거지. 물어본 요구사항 자체가 주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지금 기술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 거고요. 자, 대리납부도 뭐 결과적으로 포인트만 침착하게 여러분들 쓰셨다면 뭐 잘 썼을 그런 내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물음 4번으로 가보시면요. 이제 전자세금계산서야. 자, 뭘 물어봤습니까? 자, 이것저것 전송 의무에 대해 서술하고. 그러니까 물음 안에 쪼개진 세분화된 물음이 막 존재하는 거니까 하나하나 타이틀을 제목을 붙이고요. 거기다 기술을 해야지 교수님이 원하는 여기 2점짜리, 3점짜리 등등의 쪼개 갖고 100점을 했을 때 그걸 다 얻어서 우리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송 의무에 대해서 먼저 쓰래. 첫 번째가. 그다음에 전송한 경우 혜택을 쓰래요. 그다음에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쓰래요. 이걸 설명하라고 돼 있어. 세 가지를 쓰는 거야. 자, 그럼 이것도 역시 이제 보면
자, 전송음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잘 써야죠. 이제 잘 알고 있고 여러분들 전자생교환서를 하게 되면 전송은 발급일의 다음 날까지. 다음 날까지. 자, 전자생교환서 발급 명세를 누구한테? 구세청장한테 전송해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썼어야지만 원하는 점수 맞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전송하게 되면 혜택이 뭐야? 어렵지 않죠. 일단 첫 번째가 전송 시 우리가 전송만 하면 메일 보내는 거랑 마찬가지야. 흔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전자생교환서를 보관할 의무는 면제가 되는 겁니다. 자, 보존 의무 5년간이라고 하는 의무가 있지만 그걸 면제시킨다라고 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학계표 제출 의무 면제가 되는 거. 원래 우리 생교환서는 보관하고 학계표 만들어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그 학계표를 제출할 것도 면제가 됩니다. 학계표를 만들어 제출하는 이유는 우리가 생교환서 원본 가지고 합계 가지고 세무서가 관리할 수 있도록 뭔가 제출하는 건데 전자생교환서를 전송을 해버렸으면 그러면 안에 당연히 구세청 안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갖춰져 가지고 전자생교환서가 날라오면 그걸 학계표로 이제 취합해 갖고 하는 기능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굳이 우리가 제출을 별도로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근데 이거는 정확히 언제까지? 해당 재원용 공급 시기에 속하는 과세 기간은 그죠? 내정 신고 기간 등등 마지막 날의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을 하게 되면 이때는 학계표 제출 의무가 면제가 된다. 이런 거 하나하나가 명확히 기술돼야지만 점수를 맞는 거예요. 빠뜨리면 안 됩니다. 아까 표현 누구한테 할 거냐? 구세청장한테 할 거다. 뭐 이런 것도 정확히 기술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자, 전자생교환서 발급 전송하면 세액공제를 받습니다. 사실 우리 전자생교환서 발급 의무는 처음에 이제 등장한 것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는 3억이 안 될 때 3억이 넘어갈 때 3억이 넘어갈 때 외형이 크니까 전자하라고 돼 있다가 이게 2억 되고 1억 되고 8천만 원 되고 금액이 낮아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 과정에서 3억이 넘어가야지만 전자하는 건데 금액을 낮춰갖고 하니까 미안해요. 전자라고 하는 걸 하게끔 만드니까 절차적인 점에서 의무를 이행하게 하니까 미안해요 라고 해서 세액공제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상자가 누구예요? 직전 연도의 사업장별로 합계액이 이게 3억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3억 원 이상인 자는 원래부터 했었고요. 3억 원 미만으로 점점 기준 금액이 떨어지다 보니까 3억 미만인 자나 미안해 부탁하니까 그래서 요거 해줄게 라고 해서 하는 것이 전자생명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자가 하는 거고요. 여긴 지금 사례에서 보면은 물음 4번의 내용에 2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2억이니까 전자생명에서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렇게 써본 건데 여러분들은 해당 사항 이따 간단하게 언급하신 다음에 세액공제 어떻게 받을 건지만 잘 들어가면 돼요. 사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전송을 잘 했을 때요. 다음 날까지 전송 기간까지 전송을 했을 때 그때는 세액공제 해주는데 건당 얼마죠? 200원이고요. 연간한도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전자생명 발급 전송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까지가 혜택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것도 얹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금액을 명확히 줬잖아요. 2억이라고 줬다는 얘기는 이것도 쓰란 얘기야.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행하지 않았을 때 그때 불이익은 가산세는 어렵지 않죠? 이게 둘로 구분하죠. 미전송과 지연전송. 자, 지연이란 말은 항상 우리 부가세법에서는 확정신고 기한까지가 하면 지연이 되는 거고 지나버리면 미가 되는 거죠. 그죠? 지연과 미. 그래서 미전송은 0.5% 가산세고요. 지연전송은 0.3% 가산세인데 요 명확히 확정신고 기한까지 안 했으면 미전송이 되는 거고요. 까지 했으면 늦었더라도 하게 되면 이때는 지연이 돼가지고 깎아준다. 0.3%다라고 하는 걸로 나눠서 기술하시면 됐습니다. 됐죠? 자, 사시면 이것도 뭐 기본 과정을 잘 따라오셨으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 이제 물음 5번이 이제 보시면 이제 겸용사업자 개념인데 이제 겸용사업자 안분하고 막 이런 개념을 이제 물어보면서 자, 두 번째 줄에 사업자가 과세사업과 면허사업 등을 겸용하는 경우에 우리가 이제 과세와 면세로만 구분하고 살아왔는데 뭐 판례가 나오고 등등 하면서 비과세라는 게 등장한 거 아닙니까? 이제 면세와 비과세. 자, 그래서 면세사업 등이라고 하는 등이 들어가는 표현은 이제 면세사업뿐만 아니라 비과세 사업, 그죠? 비과세, 과세가 안 되는 비과세. 자, 이걸 겸용하는 경우에 매입세액의 계산은 실질기속에 따라 하되 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은 이제 공통매입세라고 보통 부르면서 면세사업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 등을 적용하여 안분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밑줄 쳐져 있는 면세사업 등과 면세 공급가액의 개념을 설술하고 갑이 신규로 사업을 시작한 과세 기간에 공통매입세 안분 계산 방법에 대해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거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보시면 자, 면허사업 등이라 하면 이제 뭐가 포함된다는 거야? 면허사업뿐만 아니라 부가세 과세가 되지 않은 비과세라고 부르는 거지. 비과세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라고 하는 기술을 하시면 됐고요.
면세 공급가액이 뭐 최근에 규정이 명확히 들어와 가지고 이때 이제 분자에 들어가를 안분할 때 면세 공급가액에는 면세 사업 등에 대한 공급가액과 이쪽과 그다음에 사업자가 해당 면세 사업 등과 관련해서 받았는데 과표에 포함되지 않는 국고, 이거 다툼이 되게 많았던 건데 어쨌든 명확하게 과표에 포함되지 않은 국고보조금이나 공공보조금 및 이와 유사한 금액의 합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기본 과정 때나 이렇게 보면은 많이 얘기가 되는 부분이고 세무회계 때도 많이 얘기가 되는 거고, 세법학에서는 뭐 기본적으로 안분하는 기본 틀만 잡아가지고 이제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좀 강조가 되지 않았던 부분이긴 한데요. 어쨌든 여기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다. 이렇게 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신규 사업자, 요거는 뭐 너무 쉽죠, 그죠? 신규 사업자 안분하는 거는 일단 기본 원칙은 공통 매입세 안분은 단기권로 하는 거잖아요. 공통 사용자 매각은 직전기로 하는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공통 매입세 안분은 일단 신규 사업자라 하더라도 가능하지. 가능하니까 이때는 해당 과세 기간의 비율대로 해가지고 면세 분자에 올려서 나온 금액을 불공제 매입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예요. 안분 계산한다. 이게 안분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면세 사업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한다. 이게 맞지. 근데 안분을 배제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것도 구분해서 여기 쓰란 얘기죠. 이것만 물어보지 않았겠죠. 당연히 신규 사업자로 한 이유는 신규 사업자가 해당 첫 기에 공급한 거야. 그러면 공급은 직전기로 하는 건데 직전이 없기 때문에 안분을 못 합니다. 신규 사업자가 공급한 거는 상대방이 지금 생겨서 끊어달라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를 직전기로 할 수밖에 없어. 지금 알 수 있는 건 단기까지 다 지나고 나서 끊어주면 이제 지연 발급 등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러면 상대방은 지연 수치가 되는 거니까 매입세 공제 받더라도 가산세 부담을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지금 당장 끊어줘야 되는 건데, 그래서 신규 사업자는 첫 기에 공급한 공통 사용자와의 매각에 대해서는 안분 계산을 배제합니다. 그러면 신규 사업자가 해당 단기에 첫 기에 공급한 해당 과정 공급한 공통 사용자와에 대한 공통 매입세 안분도 따라가는 거지. 따라가서 안분을 배제하고 전액 공제하는 걸로 갑니다. 당연히 아시죠? 뭐 제가 뭐 수업 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취지는 그래서 만들어진 규정을 서술할 수 있었으면 된다. 요거 두 개 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구성하시면 되는 걸로 부가세가 이제 문제가 나왔네요. 자, 예년에 비해서 본다면 뭐 그렇게 지엽적인 얘기도 아니고요.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마일리지다, 통합 마일리지, 물론 이제 수업도 드리는 거지만 그 뭐 거기까지 외워야 되는 거냐 싶은 것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좀 점수를 많이 깎아먹는 것들이 좀 구성이 됐다. 또 매입자 발행 생계안서 뭐 이런 절차를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이제 뭐 절차를 공부 좀 했다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제대로 쓰기가 좀 어려웠던 주제들인데 올해는 그래도 작년보다는 좀 수월하게 무난하게 구성이 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잘 쓰셨나 한번 검토 잘 해보시고요. 잘 썼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 개별 소비세로 들어가 볼까요? 자, 개별 소비세는 아까 이제 판례 하나가 이제 출제가 됐고요. 여기에 자, 이제 판례 내용을 잠깐 볼까요? 사례를 줬는데 사실 개별 소비세나 이런 것들이 이제 판례가 과거에는 미나세 반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판례가 주로 이제 많이 나왔었고,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거의 뭐 다 정립이 되고 하다 보니까 다툼이 많이 없고요. 사실 이제 최근 판례다라고 하는 것이 요 판례야, 요 내용인데 요 내용을 이제 우리 마지막 모의고사 때 이제 좀 출제를 해서 했는데, 사실 그 모의고사를 출제하면서도 요 부분이 이제 뭐 포인트가 뭐 이제 뭐 물품 판정에 대한 거라든가 제조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포인트가 된다 그래서 이제 물음을 쪼개갖고 제가 물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명확하게 이제 뭐 이거 관련된 포인트를 잡아갖고 한 건 아니어서 약간 좀 이제 더 잘 정확하게 이제 전달을 좀 드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그런 내용이라서 이제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은 이거 보면은 이게 이제 낯설지가 않고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이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온 그 물음 1번의 요구사항에 답은 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게 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접하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뭐야 이게, 이런 생각이, 또 과세 대상과 제조 측면에서 또 이게 사실 다툼에 있었을 때 이제 안에 판례 내용, 판결문 내용을 보면은 이래서 저렇다 이래서 저렇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결론적으로 이 문제 물음에서는 이 과세관청의 부가처분이 타당하다고 할 때라고 가정을 둬버렸어요. 타당하다고 할 때. 자, 결론 타당하다고 할 때 그 타당한 측면에서 본다면 이 과세 대상과 제조 측면에서 타당한지에 대한 어떤 논거를 한번 써봐라, 그런 식으로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과세 대상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이 판례 내용이 물품 판정에 대한 내용이었어. 물품 판정. 그래서 이게 지금 외국에서 천연가스를 수입해 들어오는데, 그 외국에서는 이제 뭔가 할 때 열량 뭐 이것저것 금액적인 거나 이런 거 따질 때 프로판 이쪽을 약간 제외시켜 버리고 천연가스로만 딱 하다 보니까 이게 열량이 되게 낮아져 버리는 거야.
근데 이걸 받아다가 이게 석유공사 쪽 얘기인데 판례가 자 이걸 수입해다가 국내 어떤 열량 기준을 맞추려면 그러려면 프로판이란 게 이제 여기다가 추가로 첨가가 혼합이 돼야지만 열량 기준을 맞출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 A법 여기 A법인이 천연가스를 이제 수입해 왔고요. 그거는 열량 기준을 맞추지 못했어.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프로판이란 걸 추가로 혼합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스로 공급을 한 거지. 자, 요거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으로 A법인이 천연가스 수입에 대한 그 세금을 냈을 거고요. 그다음에 국내 프로판을 구입한 거에 대한 세금이 있을 거고. 여러분 알다시피 프로판은 기본적인 세율이 20%잖아요. 20원이잖아요. 그죠? 20원. 자, 그리고 천연가스는 60원이고. 그럼 세율 차이. 해서 요걸 혼합해서 했을 때 그때 이제 세율 차이인 뭐 40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징수를 하는 부가처분한 거에 대해서 타당하다고 봤을 때 이제 논거나 이런 것들을 써봐라라고 하는 거죠. 뭐 사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근에 있었던 내용이고요. 자, 요걸 가지고 이제 한번 서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한번 보면 이제 판례 내용을 그냥 그대로 갖고 온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판례 그 내용이 대상에 대한 거는 물품 판정에 대한 내용이야. 여러분들 물품 판정에 대한 내용은 이제 형용성 앞잡아서 많이 외우잖아. 형태, 용도, 성질에 따라서 판단한다. 이 물품에 대한 판정이 여러 가지 물품에 해당된다고 했을 때는 그중에 어떤 물품이지? 라고 하는 거는 형용성. 그다음에 동일한 물품이 두 개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특주고 많이 외우잖아. 특주고, 특성, 주된 용도, 높은 세율. 그죠? 요거에 따라 취급한다. 요거가 기본적으로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였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내용의 판단이 이제 천연가스를 이제 프로판을 주입해 가지고 혼합해 가지고 해서 도시가스로 공급했을 때 이걸 천연가스로 취급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헌적으로 판단한다면 그게 아니다. 하면서 막 다툼이 있었던 내용이라서 이제 약간 넣는 건데 한편 해가지고 자 이게 조대 법률주의, 문헌주의라고 하는 거에 따라 해석을 한다면 해당되지 않을 수 있어. 그러나 이제 이거는 결과적으로 문헌주의에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여기 해석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면 안 되는데 확장 해석이나 같은 거 하면 안 되는데 자 이런 해석을 통해서 의미를 명백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 범위 내에서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법 취지나 목적 등을 고려해서 한목적적으로 해석을 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이거를 물품 판정할 때 반영해서 천연가스로 보겠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넣어놓은 거고요. 뭐 답안에 여러분 쓸 수 없는 내용이긴 하죠. 어쨌든 참고 삼아 넣어놓은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어떤 물품 판정에 대한 내용을 비롯해서 보면 자 4번에 자 사례 A법인은 천연가스와 프로판을 혼합한 가스를 도시가스로 공급하였는데 기존의 천연가스에다가 프로판을 일부 혼합하는 인공적인 과정을 거쳤다고 하더라도 물품은 여전히 천연가스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성 가지고 있다고 보면 타당하며 개별소비세법에 열거된 과세물품 중에 천연가스가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천연가스니까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가연성 가스를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그 생성 과정 자체가 자연적이라는 의미이지 인공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상태의 가스. 지금 프로판을 혼합했잖아요, 그죠? 뭐 인공적인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아야지만 천연가스다라고 하는 의미하는 걸 볼 수는 없다, 그죠? 그래서 이 사건 물품은 이 해당 물품은 형용성이나 그밖에 중요한 특성 등에 비춰볼 때 천연가스라고 보면 타당하고 주된 용도가 또 도시가스로 해서 천연가스이므로 천연가스로 취급함이 타당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끌고 가는 건데 사실 뭐 기본적인 내용은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합니다. 표현하기가 어쨌든 이게 대상에 대한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제조라는 측면도 같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제조란 건 뭐냐? 뭐 제조는 많이 여러분들 암기할 거야. 물리적, 화학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과세 물품을 생산하는 행위를 제조라고 한다. 자, 그럼 여기를 이제 빗대가지고 본다면 지금 이 사례에서 A법인이 공급한 물품은 기존 혼합 기체에다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만들어진 새로운 물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이 천연가스를 보면 타당하므로 결국 해당 물품을 만든 것은 물리적 변화를 가하여 새로운 물품을 생산한 제조에 해당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A법인의 생산 기진의 열량 조절 설비 이런 것들은 제조장으로 봄이 타당하다. 제조로 보는 게 맞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또 물어본 것이 이제 신고납부에 관련해서 신고납부와 누락된 부분에 대한 세율을 이용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그럼 신고납부 누락된 부분은 뭐냐? 자 아까 세율 얘기한 그거죠. 사례에서 납세무자인 A법인에게는 천연가스 세율인 킬로그램당 60원의 세율에 의한 개별소비세 납세무가 있다 이거 결과적으로 천연가스로 공급됐으니까. 자 그리고 혼합된 프로판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판 부분의 세율인 20원의 개별소비세 납부가 된 상태인 이상 이거를 천연가스로 공급한 거니까 천연가스의 세율도를 맞춰야 되는 거니까요. 세율 차이 킬로그램당 40원만큼에 대한 개별소비세 납부가 각각 누락되었다. 그죠?
근데 사실 석유공사니까 어마어마한 금액이라서 이게 프로판이 혼합된 게 비율이 되게 낮긴 했으나 금액적인 건 상당히 커가지고요. 다툼이 꽤 컸던 그런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어쨌든 물음 1번은 좀 그래도 어렵다, 그죠? 판례가 나와서 등등 어려웠다라고 하는 거고요. 제대로 잘 썼다라고 기대하기는 좀 어려웠던 게 올해 개별 소비세가 좀 어려운 부분이었고, 대신 이제 물음 2번하고 3번은 나름대로 강조가 많이 되었던 부분이라서 물품 2번은 일단 반출 가격에 대한 계산 특례 내용이죠. 자, 여기 이제 최근에 문제가 많이 불거져서 개정된 사항이고, 또 올해도 이제 이 개별 소비세뿐만 아니라 주세 쪽도 이게 기준 판매 비율이라고 하는 개념이 들어와 가지고요. 주세도 개정되고 해서 이슈가 많이 됐던 부분입니다. 개별 소비세 아니고 주세 쪽에서 술에 대해서. 자, 어쨌든 이제 이게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와 이제 기준 판매 비율 개념, 그다음 적용 기간에 대한 세 가지로 쪼개서 이제 물어봤는데요. 자,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 어떤 경우예요? 자, 제조장에서 지금 뭐죠? 지금 제조장 반출가세 아닙니까? 그럼 반출 가격이라고 하는 게 사실상 반출하는 가격을 이제 어떤 과표 개념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격으로 하는 게 원칙적인 얘기인데, 그럼 제조장에서 일단 나가가지고 중간에 이제 마진이 이제 유통하는 어떤 비용들이 판매비라든가 이런 비용들이 더 얹어져 가지고 이제 다시 판매가 되고 등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런데 얘가 보니까 여기 동그라미 2번 잘 보시면 되는데 별도의 판매장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소비자한테 직접 반출한대요. 소비자한테 직접. 또는 제조자가 판매자가 동일하대요. 이런 경우 등이 돼버리면, 그죠? 그런 경우에는 그 판매비라고 하는 것만큼을 여기 과표에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야. 과표에서 빼버리겠다, 빼주겠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적용되는 경우는 나름대로 이제 요 2번, 3번의 내용 위주로 잘 보시면 되고요. 잘 쓰셨으면 되는 거고요. 자, 동그라미 1번도 제조장과 뭐 특수한 게 있는 곳의 판매, 얘가 운영하는 어떤 판매장이라고 하든가 아니면 특수한 개인이 운영하는 판매장 등에다 위탁 판매를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이제 나갈 때 판매 가격이 이제 없잖아, 지금 일단 없고, 또는 상당하는 금액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반출하는 거지, 그죠? 이렇게 반하는 경우 이렇게 했다가 이제 나가 그쪽에서 이제 판매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는 이 중간에 이런 과정의 금액들을 판매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해서 빼주겠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그죠? 뭐 그랬던 내용입니다. 자, 그때 기준 판매 비율의 개념 적용 기간인데, 요게 좀 이 내용 자체는 그래도 기본 내용이니까 좀 숙지를 하시는 분들이 좀 있을 텐데, 많을 텐데. 근데 기준 판매 비율의 개념하고 적용 기간에 대한 건 너무 지엽적인 얘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거까지 이제 물어봤다는 거는, 기준 판매 비율의 개념은요, 업종이나 기업의 특성에 따라 조사한 평균적인 판매 비용이라고 하는 걸 감안해서 제조 단계 후에 제조장에서 나가는데 제조 단계 이후에 이제 판매할 때 그 사이에 발생하는 비용이야. 그 비용만큼을 감안해서 빼주겠다는 거야. 얘가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판매자한테 판매가 돼버리거든요.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 등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렇다면 이때는 그 가격만큼을 이때 반출 가격에서 차감하는 걸로 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고시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3년간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3년간 적용하는 것까지 뭐 이렇게 물어보나, 이건 상당히 좀 약간 이제 문제가 너무 지엽적인 것 같다라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래서 요 정도는 그래도 좀 뭐, 근데 요 2번 자체의 내용 자체가 조금 그랬네요. 지엽적인 내용을 물어봤습니다. 요거를 이제 추가로 물어봤고요. 자, 그리고 캠핑카, 요거는 뭐 쉽죠. 요거는 뭐 잘 썼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개별 소비세 과세가 됐던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와 과세가 되지 않은 자동차를 튜닝한 경우 둘로 구분해 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떤 내용을 정비해 놓은 내용이니까 요거는 뭐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으로 많이들 예상하고 준비한 내용이라서 무난하게 쓰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반영했으면 됐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됐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3번은 지방세인데 너무 단순해서 당황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지방세. 자, 취득세하고 재산세의 어떤 세율. 자, 물음 1번이 취득세에 대한 표준세율을 물어봤어요. 자, 구취득세와 구등록세가 합쳐진 마당에 지금은 이제 표준세율. 그 안에서 이제 부동산 취득에 대한 것만 물어봤네요. 부동산 외에는 아니고요. 다행이죠. 부동산만 물어봤으니까. 그나마 이건 우리가 많이들 그래도 접하고 사례 같은 것도 보면서 이제 넣어가지고 판단도 해보고 막 그랬던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이제 세율 특례 같은 거 할 때도 계속 나왔던 거니까 같이 연동해서 많이 이제 우리가 준비가 된 거라서 이제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전반적인 내용을 다 쓴다가 좀 이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요구하느냐, 교수님이 그런 건데, 좀 더 꼼꼼하게 준비가 되신 분들이 좀 더 점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싸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어쨌든 이제 유형별로 한번 구분해서 기술해 봤어요. 그 안에서 이제 여러분들 매번 우리가 기본적으로 취득세는 표준세율이 4%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상속은 2.8%입니다. 그다음에 증여는 3.5%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많이 기본 얘기했고요. 농지는 혜택을 많이 주니까 농지는 2.3%가 돼 있습니다. 이때 이제 우리 상속세 판단하는 기준과 좀 다르게 이제 상속이라는 취득 안에서 이제 우리 상속세 쪽에서는 뭐 유증이라든가 사인증여라든가 이런 거 다 포함해서 상속세를 내는 걸로 가서 정비가 되어 있지만 이 취득세 쪽에서는 이제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한 유증만 여기 상속을 한 취득으로 보는 거고요. 상속인 외예자한테 유증을 했다든가 상속인 외예자한테 유증을 했다든가 아니면 기본적인 일반 증여라 사인증여 또 이혼할 때 재산 분할 이런 것들 또 시효 취득 이런 것들이 다 3.5%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이제 강조를 좀 했던 부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나서 쓰셨으면 더 좋았을 거고요. 비영리 뭐 이런 것들은 뭐 2.8%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근데 원시는 2.8% 너무 쉽죠. 이거는 많이들 알고 있는 거죠. 원시 취득. 뭐 수용 재결할 때 막 봤던 그런 얘기들 할 때 같이 원시 취득은 2.8% 요걸로 주장을 막 해봤던 거 아닙니까? 원시다 승계다 이렇게 다퉜던 자 2.8% 공유물의 분할 2.3 합유물 총유물의 분할도 2.3 2.3 2.3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나중에 세율 특례로 가게 되면 이게 또 2%씩 빠지고 막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럼 그 밖에 원인으로 인한 거 할 때 여기 이제 최근 개정 사항이죠. 합병이나 분할. 자,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거는 여기 원래 몇 프로였죠? 저기 상속 외가 돼 갖고 이제 그래서 이 3.5%로 돼 있다가 여기 4%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합병 분할은 4%로 이제 들어와 있고요. 여기 이제 세율 특례조로 가시면 다 2%가 빠지는 걸로 돼 있죠. 2% 빠지는 경우는 적격일 때. 이제 합병이나 분할에 대한 거는 서로 이제 법인끼리 합치는 거 아니냐, 그냥 합치는 거 아니냐, 뭐 돈 주고 사는 매수 개념이 아니다. 매수가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4% 매기는 걸로 그냥 자 그냥 합치는 거, 그냥 합치는 것과 매수하는 거. 자 이게 이제 개념이 그냥 지분을 통합해서 합병하는 거다라는 개념과 돈 주고 사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이걸 대체 어떻게 취급할 거냐라고 하는 건데 최근에 정비가 되면서 결론적으로 합병이나 분할에 따라 취득하는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승계 돈 주고 사는 개념으로 봤다는 얘기지. 4% 그랬는데 이게 이제 세율 특례조로 가보시면 적격일 때는 이거는 지분을 그냥 통합하는 개념이 돼가지고 적격을 만족했다면 그때는 2%만큼은 뺄게 라고 하는 걸로 이제 정비가 돼 있다. 그래서 요거 최근 개정이니까 강조가 좀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거 4% 요것도 포함해서 기본적인 줄거리를 쫙 잡아가는 과정에서 좀 더 얹을 수 있는 것들이 생각나셨다면 이렇게 썼으면 더 좋겠다라는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골격을 잡아 쓰는 것도 잘했으면 좋고요. 자, 그다음에 주택 꼭 써야죠. 주택. 자, 이 주택 이거 지금 배점이 어떻게 돼요? 배점이 요거 10점 아닌가요? 이거 10점이야. 표준세율이. 그럼 유형별로 몇 가지 쓰고요. 거기다 주택에 대한 것도 상당 부분 점수 배점이 갔을 것 같아. 그래서 주택에 대한 게 특이하게 돼 있으니까 주택 유상취득은 어떤 보면 세율 특례 개념이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여기 1%부터 3%까지 적용하는 걸로 돼 있어가지고요. 주택 유상취득. 요건 요 박스 지금 했는데 요 박스 내용으로 많이 외웠으니까 요대로 기술을 했으면 좋았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불합리한 부분을 좀 최근에 개정해가지고 이때 6억부터 9억 사이에 들어갔을 때 이렇게 돼 있고,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다가 좀 더 얹어갖고 제가 써놓은 거는 이제 이게 자 뭐 두 가지 어떤 특이한 사항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오피스텔 같은 거 주거용일 때 그때는 이거는 요 혜택 안 준다 4%다라고 하는 거 하나 있고요. 그건 여기다 안 써놨는데 어때 그런 것도 있고 얘가 이제 주택을 땅을 사서 주택을 지으면 그러면 땅을 샀으면 땅은 그냥 주택에 부속되는 토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4%가 됐다가 주택을 지으면 주택은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다. 그게 정상인데 그거를 이제 피하고자 먼저 땅 위에 있는 주택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그리고 주택에 딸린 토지를 합치고 또 토지를 나중에 취득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가 먼저 건축물을 먼저 취득한 다음에 그 소유자가 밑에 땅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피해가는 걸 막기 위해서 그런 내용인데요. 이것도 더 썼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건데, 자 생각이 났을까요? 뭐 여러분 기본적인 내용 쓰는 거 자체도 이제 버겁다라고 본다면 밑에 박스에 있는 그 내용만 쓰였으면 기본은 되는 거다. 주택을 빠뜨리면 안 됐습니다. 주택은 반드시 기술을 해야 되는 겁니다. 주택 유상취득에 대한 거. 자, 표준세율에 대한 얘기를 쭉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물음을 쪼개가지고 이제 중과세에 대한 내용을 이제 물어봤습니다. 중과세인데 취득세와 재산세 쪽의 중과세를 같이 물어봤고요. 중과세가 다양하게 많은데 그 중에
그 중에 이 공장에 대한 것만 갖고 지금 사례가 공장이잖아. 공장 신증설 관련된 것만 이제 물어봤기 때문에 이제 본사나 이런 것들 따지지 말고 공장에 대한 것만. 자, 그러면 이제 저는 어떻게 정리했냐면 이 취득세 중과세 지금 얘가 중과가 되는 경우는 사례에서 자, 먼저 과밀협재권력 내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한 중과 요거 이게 옛날 취득세가 3배 중과가 됐던 거지. 그죠? 자, 요게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요건이 과밀협재권력 산유공 제외 많이 외웠죠? 산유공 제외. 자, 공장은 항상 산유공 제외하는 거야. 공장은 그럼 과밀협재권력 안에 산유공은 제외하고 해서 얘들은 공장을 여기다 지어라라고 만들어 놓은 지역이니까 이건 제외하는 거지. 그 제외한 지역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기 위해서 자, 지금 토지가 지금 여기 요구사항이니까 땅을 샀다.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이때 중과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신증설하는 이제 공장용 건물과 부속 토지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토지 여기 들어가서 이제 중과가 된다. 이때 중과는 이제 구 취득세만 중과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3배가 중과되는 거니까 등록세, 구등록세 합쳐진 마당에 표준세율에다가 거기다가 중과기준세율 2배만큼을 합한 걸로 하면 되겠지, 그죠? 구취득세만 중과가 3배 되는 거니까 그 2배만큼 중과 효과를 여기다 감안하면 되겠죠, 그죠? 이게 중과가 된다 이렇게 해서 표현하면 됐고요. 자, 또 하나가 이제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에 대한 중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대도시 내. 자, 대도시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밀협재권력이 산업단지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산업단지가 빠져 있으니까 어차피 유공 2가지만 더 제외하면 되는 거지. 여기서 공장을 신설 증설함에 따라 취득하는 부동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에는 토지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중과가 된다. 자, 그래서 취득세율은 이제 이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구등록세 3배 중과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구취득세와 구등록세 합쳐진 표준세율에다가 3배를 해버린 다음에 구취득세 2배만큼을 빼내면 되겠지. 차감하는 거지. 뺀 세율 이렇게 돼 있는 거 세율 구조는 아실 거니까 이것도 잘 썼을 거예요. 전체 3배 중과에서 3배에서 중과기준세율의 이제 2배만큼을 빼는 세율을 적용한다. 자, 근데 이 2가지 규정이 다 적용될 수가 있는 거지. 이제 동시 적용되게 되면 이때는 이제 어차피 구취득세가 3배 중과 구등록세가 3배 중과니까 합쳐진 마당에 그냥 3배를 중과하면 되는 거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해놨습니다. 여기 사례 내용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사례에 들어가면 요거는 이제 2개가 동시 적용되는 경우로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3배 중과되는 걸로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공장 보유 단계에서 이제 보유할 때 보유세, 공장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가 중과되는 요건과 중과세율 서술하시고 간단하게 쓰면 되는 거죠, 이제. 자, 재산세 중과입니다. 이때는 이것도 역시 공장이니까 과밀협재권력 산유공 제외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하는 경우에 해당되면 그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를 중과하는 거죠. 몇 년간? 5년간 중과하는 5배 중과합니다. 5배. 그래서 0.25%에 5배에서 1.25%다. 요거 하나가 중과 재산세 중과는 뭐 거의 많이 없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기술을 하는 거 뭐 대비가 좀 되셨은 분들은 잘 썼을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자, 중과까지 해가지고 나왔는데 자, 과거의 지방세 이게 뭘 물어보는 거야 싶은 그런 문제도 많이 나왔었는데, 그죠? 사실관계 이런 거 판단해 보는 것도 짜증나고 힘들고 그랬던 문제 많이 나왔는데 뭐 이렇게 해서 뭐 기본적으로 정리가 좀 돼 있는 분들은 쓸 수 있는 걸 냈다 보니까 좀 나름대로는 상대적으로 쉬웠다 올해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이 이제 조특법이네요. 조특법. 자, 조특법은 조문 많은데 이거 막 특강 진행하고 또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이 안에서 이제 나름대로는 조금 이제 볼륨도 좀 있는 그런 내용이긴 했지만 그래도 이것도 모의고사 때 좀 내고 등등해서 좀 출제 예상을 좀 했던 주제가 등장을 해서 요즘 조특법이 좀 그렇네요. 물론 작년 조특법 어려웠습니다. 주식의 포괄적 교환 뭐 등등 나와서 어려웠던 내용이었지만 그 외에 또 빗대 본다면 뭐 비교해 본다면 좀 그 나름대로는 이 조특법이 좀 쓸 수 있는 주제가 출제가 계속 되고 있는 편이다. 그래서 조특법은 계속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시험장 가는 게 맞다. 나름대로 기본적인 골격을 잘 잡고 물론 이제 헷갈리죠. 헷갈리고 이게 이게 저거였나 이거였나 헷갈리고 막 그런데 나름대로 이제 물어보는 것이 여기는 딱딱 이제 법인세 면제, 그다음에 뭐 이월과세, 양도세 감면, 배당소득에 대한 어떤 면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이것저것 딱딱 구분해서 뭐다랑 헷갈리지 않게끔 냈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조특법도 점수를 좀 그래도 확보를 좀 할 수 있는 주제가 나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뭐 영농조합법인 관련된 얘기 아니겠습니까? 영농조합법인. 우리 영농인이
영농조합법인을 이제 현물출자 등을 해가지고 농지나 초지 같은 거를 기본적인 내용이 영농조합법인을 이제 여기 영농인이 이렇게 해서 이제 농지나 초지 등 이런 거를 이제 현물로 출자하는 거지. 사실 영농인이 농사 짓고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농업소득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작물재배업이나 등등 이제 해가지고요, 과세가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되지 않습니까? 식량작물재배업 같은 것들은 과세 안 되고요. 그럼 영농인이 스스로가 농사지어서 돈을 벌어가면 이거는 당연히 과세가 안 되는 게 맞을 거야. 근데 우리가 영농조합법인 등을 만들어서 이렇게 영농도 어떤 대형화되고 어떤 기술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해가지고 뭐 발전해 나가자 그런 취지로 조합을 만들어서 얘가 조합원이 출자하고 이런 식으로 끌고 가는 경우를 혜택을 주면서 지원을 좀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농인이 스스로가 농사지어서 돈을 벌어가면 그러면 세금을 안 내는데 조합법인에다가 출자를 해갖고 여기서 돈을 벌어가면 법인이니까 법인세 부담을 지고 그러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게 혜택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세금 안 냈던 걸 그대로 유지하겠다 그런 의미가 좀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영농조합법인이 이제 돈을 벌면 법인세 부담을 지는 게 맞는데 법인세를 면제시켜 주겠다, 그죠?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리고 이제 법인세 면제만 끝나면 어떻게? 법인세 면제되는데 어쨌든 법인으로서 얘가 이제 주주니까 조합원이 주주 개념으로 이제 출자했으니까 배당을 받아갈 텐데 플러스 이제 여기다가 배당 받아가면 배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이것도 어떤 면제 혜택을 또 줘야 되겠지. 이게 두 가지가 돼야지만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경우에 벌어가는 소득에 대한 세금 안 내는 거랑 똑같이 맞출 거 아닙니까? 물론 구체적으로 이제 복잡한 내용들이 가미가 되긴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고요. 그래서 내가 직접 농사 짓는 거랑 무차별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제 현물출자 등은 양도잖아. 현물출자도 양도로 보는 거잖아. 양도 개념 합당하니까 유상 대가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때 영농인 입장에서 이제 농지나 초지 등 이제 현물출자하는 게 농지, 초지를 현물출자했을 때는 이때는 양도소득세가 나올 텐데 양도소득세를 100%만큼 감면해줄게라는 혜택을 주면서 이걸 지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 부동산 같은 것들을 만약에 현물출자했다면 이때는 2월 과세를 적용하는 거고요. 여기 사후관리가 플러스 알파로 이제 출제가 될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이런 게 기본 권리가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 그림으로 좀 이해하고 하라고 했는데 그게 이해가 됐던 분들은 자, 물론 그냥 딱 쓰라고 하면 그러면 그림으로 이해했던 거 가지고 이제 뭔가 더듬어서 해야 될 텐데 다행히 또 이거를 딱딱 줬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혜택들을 써봐라라고 돼 있으니까 나름대로 기본적인 내용은 골격 잡아놓은 틀 안에서 준비가 된 게 있는 분들은 잘 쓰셨을 겁니다. 자, 안에 들어가서 이제 구체적으로 쓰기가 약간 좀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이제 어떤 일정이란 말 붙인다든가 등등해서 이제 각색을 좀 하셨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은 무난하게 그래도 점수를 고득점은 힘들지만 어쨌든 기본적인 점수는 맞을 수 있는 그런 문제 아니었나? 그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면제 뭐 이런 것들 세부적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자, 먼저 물어본 게 5점짜리로 이제 이 5점짜리 배점보다 좀 더 줬어야 될 것 같은데 영농조합법인 법인세 면제예요. 자, 영농조합법인에 대해서는 법인세 면제시켜준다. 이 법인세 면제지. 자, 면제인데 여기에 들어와서 자, 그 안에 구체적으로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곡물 및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전액 면제예요. 근데 작물 재배업은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곡물이나 기타 식량작물 재배업 외에 작물 재배업 소득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한도가 있습니다. 면제는 면제인데 전액이 아니고 여기 한도가 있다. 이때 한도가 좀 복잡하지. 이때 조합원 1인당 6억 개념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조합원 수에 6억 곱하면 되는 건데요. 자, 이게 이제 법인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게 사업연도 수 나누기 12 해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좀 들어가는 걸로. 그러면 12분의 사업연도 월수를 곱하는 거지. 법인이니까 이게 자, 법인인데 사업연도를 뭐 6개월짜리, 8개월짜리 뭐 쪼개 갖고만 하게 되면 혜택을 더 받는 거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12분의 3의 월수를 곱해서 하는 걸로 들어가서 일단 출발하고요. 거기다가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소득 금액하고요. 여기 이제 수익 금액. 그러면 수익 금액 분의 소득 금액. 요 비율 곱하는 건 마찬가지야. 그래서 이 6억이라고 하는 금액이 이게 이제 수익 금액 대비 소득 금액 비율만큼을 해서 해주는구나. 그냥 6억이 아니구나. 그런 개념으로 접근하는 건데요. 이거를 잘 쓰셨을까요? 6억 정도 기억나가지고 이제 이거를 평상시 외우다가 잘 안 외워지니까 조합원 수 1인당 6억 기준으로 해서 일정 금액 이하의 금액이다라는 표현을 했다면 그 정도면 정말 잘 쓴 답안이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거 잘 쓰셨으면 더 좋지만 자 이게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면제고요. 그리고 작물재배업 소득 외의 소득에 대해서는 조합원 1인당 1,200만 원. 근데 이것도 법인이니까 또 역시 12분의 3의 월수 곱해가지고 요 한도 내에서 면제가 되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이게 법인세 면제 내용이고요. 양 꽤나 좀 되는데 배점 자체가 5점이라서 상대적으로 좀 보면 배점이 약간 좀 그렇다. 자, 그다음 이제 물어봤던 게 이제 두 번째로 이제 현무출자 관련된 양도세 감면과 이월과세 요거죠. 양도세 감면과 이월과세 규정입니다. 자, 감면해 주는데 자, 100% 감면해 주고 일부 감면이 있네요. 일부 감면이 나온 이유는 이제 보시면 자, 감면은 원래 100% 해주는 게 맞아요. 농업인이 뭐를? 농지나 초지를. 여기 지금 요구사항이 농지 초지와 그 외로 구분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럼 농지 초지인 경우에는 감면된다. 이 조합법인의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이제 양도세를 100% 감면해 준다. 요거만 들어가면 되죠. 농지 초지를 현물출자하면 100% 감면. 근데 일부 감면은 플러스 알파인데요. 일부 감면은 자, 얘가 지금 하는데 이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중간에 농지 초지를 출자했고요. 자, 그런데 중간에 이런 뭐 우리가 주상공으로 많이 외우잖아. 농지 초지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또는 농지나 초지 외로 환지가 될 예정지 지정을 받았대요. 바뀐다 이거죠. 이런 경우는 이런 편입되거나 아니면 지정을 받은 날까지 그때까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주겠다. 일부 감면이라고 하는 거지. 요거 구체적으로 따지는 거는 뭐 기준시가로 따진다는 얘기했죠, 그죠? 기준시가 따진다. 그래서 기준시가 비율대로 해갖고 이제 하는 건데 거기까지는 기소 안 해도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때까지만 주상공 편입 또는 다른 토지 등으로 환지 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그때까지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 혜택을 준다. 자, 이렇게 해서 일부 감면까지 이제 하시면 됐고요. 사후 관리가 얘는 주식을 이제 지금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는데 근데 주식을 뭐라면 주식을 이제 팔면 자 지금 여기다가 양도를 했어요. 농지 초지를. 그래서 양도하고 그리고 출자하고 주주가 돼갖고 살아가는 과정인데 주식을 팔고 했다는 얘기는 떠난 거 아닙니까? 떠났으면 그때는 이 감면받은 금액을 다시 납부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사후관리 들어가 있는 거죠. 감면받은 자가 3년 출자액도 3년 이내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를 해버리면 주식을 양도했다는 얘기는 그죠? 해버리면 그때 감면받은 세액을 이자까지 더해갖고 납부해야 된다라고 돼 있고요. 자, 농지나 초지 외의 부동산인 경우는 이때 2월과세가 됩니다. 2월과세가 뭔지는 아시잖아요, 그죠? 2월과세. 이때 2월에서 이때 법인이 이제 할 때 요거를 법인세로 부담을 지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2월과세라고 하는 건데 이게 농지나 초지 외일 때 2월과세가 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것도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얘는 50%야. 주식을 50% 이상 이때 3년 내에 양도한 처분하는 경우에는 이때는 또 역시 2개월 이내에 뭐 납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까지 있다라고 하는 걸로 기술하시면 되는 거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얘기를 가지고 물어본 게 물음 2번. 물음 1번, 물음 2번 물어봤고요. 마지막이 물음 3번이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배당소득에 대한 면제는 자, 여기 이제 오타가 났어요. 소득세 면제야. 배당소득에 대해 소득세 면제한다. 조합원이죠, 이제 조합원이 이제 배당을 받아갈 텐데 이때는 면제하는데요. 여기 법인세 면제랑 연결시켜 주는 거야. 그래서 법인세 면제가 된 거는 여기도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같이 면제해 주는 거야. 개념이. 자, 그래서 일단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은 법인세 면제가 됐잖아. 전액. 그럼 배당 받은 거 전액 이제 이것 좀 면제가 되는 거고요.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외에 작물 재배 소득 중에 요거는 이제 한도가 있잖아. 식량작물 재배업 소득 외에 아까 6억 어떻게 한도가 있었던 거. 그 한도가 있다 보니까 한도에 걸렸다면 그 법인세 면제가 된 소득에 대해서만 전액 면제해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소득세를 법인세 면제된 걸 연결시켜서 같이 해준다. 그리고 그 외 나머지는 이제 복잡하니까 나머지는 그냥 1,200만 원 이하의 금액까지만 면제해 줄게라고 되어 있는 걸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법인세 면제, 소득세 면제, 이 소득세 면제가 되는 거, 얘가 이 소득세를 이쪽 연결해서 면제가 되는 거 외에는 어떻게 되는지, 면제가 되는 금액 외에 이제 과세가 되는 거죠. 면제가 되는 거 말고는 나머지 금액은 과세가 되는 거야. 면세되는 금액 빼고 나머지는 과세가 된다. 과세가 될 때 어떻게 할 건지도 쓰래요. 자, 그때 원천인수 특례 혜택을 줍니다. 자, 그래서 자 이때는 이 면제가 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이때 원천인수는 5%만큼 한다. 14% 등이 아니라 5%를 한다. 5% 하고요. 이거는 이제 뭐야? 무조건 분리과세야. 종합소득 과표에 합산하지 아니한다까지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또 줍니다. 무조건 분리과세 혜택을 준다.
자, 그래서 이런 어떤 골격을 잘 잡고 했던 분들은 뭐 나름대로 이게 올해는 이제 좀 수월하게 합격할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생각하면서 쓸 수 있었던 그런 내용이 되는 건데, 이제 모든 문제가 그렇듯이 이제 준비가 된 분들은 나름대로 쉽다 쉽다 할 수 있고요.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좀 어렵다. 나름대로 전체 분량 자체가 너무나 광범위하고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운대가 좌우된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 이제 시험 공부하면서 정리도 하고 막 그런 과정을 거쳤을 텐데, 막상 시험이라고 하는 게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론형 문제가 나오면서 약간 지엽적인 것도 많이 건드리면서 출제가 되고 있다.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올해 이제 당연히 이걸 보시는 분들은 다들 합격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제 앞으로의 공부 방법에 대한 얘기도 잠깐 말씀을 드려본다면, 이제 사실 이제 암기 싸움이 돼버렸어요. 세법학은 물론 그 정도 암기를 해야 되지만 판례도 많이 보면서 판단도 하는 능력을 많이 배양해야 되는 게 있었지만, 거의 다가 지금 얼마나 많이 외우고 정확히 외우고 있느냐를 판가름하는 그런 문제로 경향이 출제경이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당연히 제일 강조가 되는 부분은 어떤 서브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각종 이제 어떤 축약돼 가지고 관련 규정집이라고 하는 거를 많이들 이제 보시고 할 텐데요. 내 손대고 만들어 보는 것도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목차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 목차 구성이라고 하는 거를 나름대로 어떤 규정들을 다 하나하나 정리해 가면서 그 정리된 내용을 외우고 할 때 도움받을 수 있는 서브노트화 시켜서, 그 서브노트라고 하는 거를 반복적으로 봐서 더 정확하게 외우고 많은 내용을 외우고 가는 싸움을 하는 거다. 그래서 그게 가능하려면 서브노트밖에 답이 없다. 그래서 서브노트를 많이 만들고 하시는 게 맞고요. 저도 이제 서브노트라고 하는 거를 이제 합격생들과 얘기를 많이 나누면서 이제 받아가지고 이제 합격생들이 만든 서브노트라는 걸 활용해서 수업 목적에 도움 드리는 서브노트를 만들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좀 배포가 중간에 일부만 됐고 전체가 배포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이제 올해 경향도 그랬고,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작업 이제 뭐 한둘 달 사이에 열심히 작업을 해가지고요. 그걸로서 이제 배포를 많이 드리고 그걸 참고해서 도움을 좀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고 뭐 어떻게 됐든 간에 내 손때가 묻은 서브노트 만드는 게 제일 좋은 건데요. 활용을 좀 하셔가지고 거기다가 약간 플러스 알파 얹으면 더 공부 시간을 단축할 수 있으니까 그런 서브노트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나름대로 범위를 광범위하게 좀 더 영역을 확장해서 그러고 시험장 가는 걸로, 특히나 입법 취지 뭐 절차 이런 것들 꼼꼼하게 하나하나 다 고민하고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기술할지, 그러니까 그냥 이해하고 그냥 그렇지 넘어갔던 것들이 막상 시험으로서 물음으로 접하게 되면 그러면 이게 손이 바로 안 나간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정확하게 기술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게 가능하게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하나 규정들을 분석하고 머릿속에 정리를 계속 시간 들여서 하고, 그리고 그거를 엑기스화 시켜서 그 내용을 계속 볼 수 있게 서브노트화 시키고, 그런 작업을 계속 반복을 해야 그래야지 이제 안전하게 시험에 붙을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런 작업을 저도 해서 배포드리는 노력을 할 거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노력을 해서 이제 지금 올해 시험 보시고 이걸 보시면서 그래도 내가 무난하게 썼네라고 생각이 돼서 합격을 하신다면 그러면 끝나는 거지만, 또는 뭐 지금 동차 시험 보고 올해 역부족이었다는 분도 이제 접할 수 있는 거고, 또는 올해 이제 시험장 못 가고 내년에 동차를 위해서 이제 듣고 계신 분들 이제 참고사항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그런 식의 공부가 앞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해요. 그래서 이제 세법학은 과거의 경향을 거의 벗어난 것 같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론용으로 출제가 될 것 같으니 그에 발맞춰서 공부해 보자. 그래서 저도 노력할 거고 여러분들도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속 공부해 나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짧게나마 올해 시험 문제 같이 분석해 보면서 방법을 좀 찾아봤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뭐 더운데 열심히 이제 공부하시고요. 또 합격하신 시험 보신 분들은 나름대로 좀 여유를 갖고 좀 쉬면서 결과를 좀 기다려 보시고요. 그래서 다들 합격하는 영광이 여러분들 앞에 찾아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서 합격을 기원 드리면서 이걸로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로 이제 우리가 문제를 다 풀어 보셨네요. 자, 여러분들 이제 강평을 듣고 어떤 느낌이 드세요? 뭐 올해 시험 보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내가 이것저것 잘 썼나라고 하는 걸 이제 검토해 보시고 하면서 이제 뭐 잘 썼으면 좋겠죠. 어쨌든 판단 한번 해보실 텐데, 자, 일단 뭐 여러분들 이제 오늘 시험 보시고 이제 합격자 발표를 앞으로 기다리실 그런 분들도 이 강평을 들으시겠지만, 또 뭐 올해 동차를 봤는데 역부족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올해 시험장 못 갔지만 내년에 동차를 위해서 이제 한번 어떤 게 나왔나 한번 듣고 보겠다고 들으시는 분들 참고 삼아 말씀을 좀 드리면, 자, 우리 이제 지금 내용들을 보니까 어떤 느낌이 드세요? 자, 출제 경향의 변화라고 하는 게 많이 느껴지잖아요. 이제 과거의 사례, 판례 이런 것들보다는 사례는 개별 소비세 하나, 이거 빼고 나머지는 거의 다가 다 이제 사례는 그냥 도구일 뿐이고 다 물음을 쪼개서 물어보는 문제들이잖아요. 그럼 그런 문제들을 답안 작성하는 건데, 아까 처음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그래도 접해보는 것들이야. 이게 처음 들어보는 것도 아니고 다 그래도 알만한 것들이야. 그런데 막상 이제 물음으로 접해서 내가 손으로 쓰려고 했더니 안 써진다라고 하는 게 이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쓰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규정들을 빠짐없이 보는 것도 중요한 거야. 빠짐없이 설마 이것까지 나올까 싶은 것도 지금 중간중간 나오고 있어. 중간중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비할 거냐라는 고민을 좀 해보시면서 앞으로 공부 방향을 좀 잡는 게 좀 필요한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서브노트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서브노트를 강조를 많이 드리고,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서브노트를 제가 이제 합격자 분 거 이제 같이 좀 공유하면서 그걸 참고 삼아서 동차반 때도 일부 이제 배포를 좀 시켜드리고 했는데, 제가 이제 뭐 사실 이제 말만 좀 드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다 전반적인 내용을 다 만들어 갖고 배포를 못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공부하시는 분들 좀 약간 도움 드리고자, 물론 이제 그 서브노트라고 하는 게 100% 진리는 아니고요. 본인이 직접 느끼면서 만들어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제일 좋은 서브노트거든요. 근데 그런 서브노트에 도움을 좀 드리고자 이제 만드는 서브노트화 시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우리는 만들어서 배포해 드릴 거고요. 향후에 이제 무료로 받아갈 수 있게끔 배포를 드릴 거고요. 그럼 그거는 참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참고를 하시는 거고요.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좀 살붙이고 이것저것 그걸 참고해서 내 방식대로 만들어 보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아니면 그걸 거의 근간으로 하시면서 이제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고요. 어쨌든 그런 노력을 저는 할 텐데, 여러분들 나름대로도 이제 노력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규정을 항상 취직 포함해서 숙지를 하시고, 그 이해가 됐고 한 내용을 이제 시험장에서 정확히 기술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또박또박 잘 정리해서 그거를 이제 축약해서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서 막판에 한 달 남았을 때는 무조건 그거를 계속 외우고 다니는, 한 달 동안 무조건. 근데 유예 분들도 많이 대화 나누고 보면 한 달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남은 정신없이 간대요. 그러면서 경황이 없이 하다 보니까 정리된 서브노트를 다 못 보고 가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여유를 갖고 더 전에, 그러니까 그 전에 아직 내년 시험이라고 한다면 시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잘 그 시간을 활용해서 많이 만들어 놓고요. 그렇게 하고 시험 다가올 때 한 2달 열심히 외워가지고 달달달달 많이 외우고 많이 여러분 머릿속에 넣고 시험장 가는 싸움을 하는 거다. 세법학은 그렇게 경향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강평 듣고 이제 발표 기다리시는 분들 다들 이제 좋은 결과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뭐 세무회계,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쪽에 꽈락을 약간 면했다, 그 싸움을 좀 하는 것 같은데, 세법학은 여러분 나름대로 충실하게 대비하시는 분들은 좋은 결과가 다 있을 거니까 좀 약간 편하게 좀 약간 휴식을 좀 취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이제 합격하시면 열심히 이제 우리 현업에서 이제 수습도 받고, 그리고 사무실 오픈도 하고 이제 돈 벌어야죠. 그런 식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들 시험 보신 분들은 합격 영광이 있으면 좋겠고요. 또 앞으로 공부를 계속 이어가실 분들은 이제 이런 방향 설정을 좀 잘 하시고, 그리고 잘 대비를 앞으로 해나가시면 좋겠다. 자, 이걸로 올해 2024년도 기출문제 분석하는 강평을 끝마침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건강 유의하시면서 공부 열심히 잘 하시고요. 그렇게 하고 다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면서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